국내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숨고르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너무 좀 빠르게 달려왔어서 또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3,079 그리고 코스닥 1.3%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 외국인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다가 지금 어제 들어서부터 외국인이 또 현선물 모두 매도를 하니까 약간 또 불안한 기운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위클리 만기 옵션이자 반기 마감에 분기 마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오늘 팔아야 상반기 수익률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 상반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확정 수익을 위해서 좀 팔 수밖에 없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물에서 외국인이 5,600억 원, 그다음에 단기자금 기관에서 1,600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내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겁먹으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봅니다. 결론적으로 확정 수익 이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대는 계속해서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예, 오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저도 오늘의 시장 하락이나 매물 출회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상에서는 이제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 실현 움직임도 또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향후 이 랠리가 그냥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다소 빠지는 경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는 사실 내일부터 또 한번 흐름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기록을 했고 저희가 어제도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요와 또 AI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 이 AI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는가?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그 시장 사이즈가 향후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데 그게 정말인가?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기대되지 않는데 주가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인가? 아니면 실물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되지 않는데 실물 경제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주가만 상승한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버블이라고 하죠. 근데 버블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표는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죠.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서 부진이 없고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전개됨에 따라서 대중국 제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엔비디아는 워낙 국민주 세계 80억 인구가 관심 있는 산업 섹터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엔비디아의 수요처가 어디일까요? 저희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결국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AI 반도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플랫폼 기업들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4대 빅테크 기업, 미국 내 4대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합니다. 40%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요국의 제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실물 경제적인 기업들의 행보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매년 CES와 MWC를 참석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수요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고 이 AI 시대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1, 2년 만에 사라질 만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메타버스, NFT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어쩌면 유행처럼 거품처럼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AI라는 영역은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 이 AI라는 영역에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논하는 걸 떠나서 AI라는 이 어쩌면 기술, 산업 섹터가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 것을 반영해주는 주가가 갱신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보니까 호실적이었어요. 특히 네. 뭐 전분기 대비로도 급증하는 모습이었고 또 네. HBM 출하량도 보니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영향을 같은데요. 받습니다. 예. 일단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HBM 시장에서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96%에서 98%까지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밖에 다른 기업은 없었는데 마이크론이 점차 거의 4분의 1까지 장악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다만 이 HBM을 수요하는 수요처 입장,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그밖에 다른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여러 수요처 입장,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HBM을 가지고 주도권을 놓고 상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구조구나라고 예. 한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이 수요처가 요구하는 맞춤형 HBM을 즉각 생산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인데 어쨌든 마이크론의 이런 성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겐 부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또 그 수요처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HBM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약간 옆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사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 AI 칩에 대한 수요나 그 매출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적 입장에서 마이크론이 잘 나온다는 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SK하이닉스 최소한 SK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일단 시장 사이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각각이 가져가는 시장은 굉장히 큰 것이다. 예.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 25% 목표치가 진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HBM3 12단으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하고 있는데 예. SK하이닉스 같은 16단이고요. 그러면 이게 점차 비슷한 HBM 영역에서 기술 수준도 같이 고도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마이크론도 시장을 확보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시장을 확보하네. 둘 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해당 기업들은. 근데 주식시장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네? 네. 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달리 평가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국내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마이크론이 23, 25%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냥 목표일 뿐이고 실제 그 전망과 달리 우리가 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좀 담아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뭐 트루스 소셜에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제 나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국내 총생산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합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동시에 이 가이드라인은 다른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한국,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적용할 가능성이 예, 높다는 예.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약 2.6%입니다. 네. 네. 국방비가. 네.
근데 국방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중인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휴전 상황이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와는 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나라가 2.6%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지출액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을 들여다보면 2%가 채 안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대. 우리나라는 많네요. 그럼. 우리나라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비를 5% 합의한다. 그러면 특히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 잡아서 결국 2035년에는 5%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드맵을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합의했던 것이고 우리나라한테도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제 국방비 지출 부담은 굉장히 가중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쪽 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 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겠구나.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적인 능력이 상실되겠구나. 경기는 좀 어려워지는데 국방비 지출 부담은 커지겠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쪽 면에서 보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분 앵커님 혹시 총 사본 적 있으세요? 총이요? 예, 탱크 사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일반 개인은 총을 사지 않아요. 네. 통상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국방비, 세계 국방비의 합은 정확히 글로벌 방위 산업의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글로벌리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다는 얘기는 글로벌 방위 산업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미국의 현재 수출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독보적인 1위예요. 근데 제가 잠깐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나토에서 지금 나토 총재가 5%라고 공식적으로 미국과 얘기했다라고 합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 휴전이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12일 정도의 중동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동 전쟁 끝자락에 2주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핵 합의하자라고 해놨다가 하루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망치 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휴전 선언하고 그리고 바로 나토의 5% 방위비 예산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약간 다소 삐딱하게 이게 모든 게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하는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마러라고 협정 안에는 중요한 코멘트가 관세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디펜스 엄브렐러.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이라고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럼 이게 계획이라고 가정해 보면 세계 많은 국가들한테 전운을 깃돌게 하고 세계 많은 국방부나 의회에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 예산 올려잡아야겠구나. 우리도 좀 뭐 군비나 아니면 뭐 무기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도 이렇게 뚫리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실제 망치 작전으로 때리고 성공적으로 전쟁을 완료하고 휴전 합의한 다음에 나토 발표가 있는 거예요. 와, 그게 만약에 진짜 계획하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은 대단한데요, 트럼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 음모론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추정을 해보면 마로라고 협정을 고민했었던 그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핵심 키워드가 관세 전쟁 다음에는 분명 디펜스 엄브렐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위비 지출을 이렇게 왜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너네도 방위비 지출 더 하라라는 요구를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전쟁이 났고 이 전쟁 이후에 바로 나토의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은 어쩌면 계획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이런 5%라는 합의를 도출해내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방위비 지출 더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든 게 아닌가. 실제
글로벌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에서 진짜 독단적인 1등, 40%를 차지하는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이 방위 산업의 특징 하나가 거래처가 잘 안 바뀐다는 특징. 네. 네. 한 번 정해진 거래처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지출을 올려잡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출 규모가 커질 것을 기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조심스러운 제 진단도 해봐야 돼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긴 하네요. 네. 예. 최근 들의 현상을 맞추다 보니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있은 그 다음해부터 유럽권에서는 방위비 상승률이 엄청 그렇죠. 많아졌으니까 예. 네. 이번에도 관련해서 방위비에 대한 상승 증가율이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방점을 찍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토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지만 또 미국 자국 내 분위기는 또 안 좋을 것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예전에 그 얌전했던 파월은 아닙니다, 확실히.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먼 미래도 아니고 여름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끔찍하다고 파월 의장을 네.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거 모두가 알지만 언급하진 못했거든요. 트럼프가 당연히 싫어할 테니까. 네. 파월은 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나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심층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미 뭐 작년부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돼도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어요. 맞아요. 일관적으로. 근데 이번에 역시 FOMC 회의 때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가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것은 자극할 수도 있고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 트럼프의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관세를 내는 주체는 수입업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수입업자가 관세를 다 부담하지 않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격에 25% 부과가 될까? 아니거든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근데 25% 소비자에게 부과시키지 않도록 보통은 수출업자한테, 제조사한테, 또 제조사는 앞단에 있는 수많은 밸류체인상의 공급업자들한테 야, 지금 자동차 가격 25% 관세 부과하게 생겼어. 타이어 좀 더 싸게 나한테 공급해줘. 이렇게 공급업자한테 다 분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관세 부과에 대한 그 가격 반영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네. 밸류체인상에서. 그리고 보통 바게닝 파워상에서 가격 이 관세를 부과받은 수입업자는 누구한테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출업자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앞단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공급업자, 그죠? 앞단에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역시 파월이 정확하게 얘기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갈지언정 그게 수요로 반영될 것인가. 그러니까 PCE 기준은요. 더군다나 수요가 반영돼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도 올라간 제품의 가격을 수요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그건 물가 상승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CPI랑 달라요. 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의 가격이 실제로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격이 오르더라도 네. 그게 수요하지 않으면 가중치가 낮은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미리 다 사놓잖아요. 네. 가격 오를 때 안 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PC라는 거죠. PC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개인- 연준이 선호하는 거고. 연준은 PC를 보는 거고. 예. 근데 CPI나 PC나 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반영 안 되고요. 마지막 저의 분석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우리나라의 물가 지금 CPI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CPI가 있다. 그럼 무엇으로 가격을 측정하는가?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 근데 자꾸 가격 오른 장난감 가지고 사례를 드는데 그 장난감은
이 소비자 물가의 기여도 극히 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장난감을 과연 사줄까? 엄마가 사줄까?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의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구분을 짓습니다. 4가지로. 하나가 식료품 물가, 그다음 하나가 에너지 물가,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데 근원 상품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 네. 근데 이걸 다 쪼개 보면요. 근원 상품 물가만 이 기여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전히 근원 서비스 물가에는 관세 전쟁의 여파로 올라가지 않아요. 네. 나머지 에너지 물가는 어때요? 심지어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반등한 거지 관세 전쟁만 생각해 보면 에너지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품 물가는 자극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문 네 가지 중에 나머지 3개 부문은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 내에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와 또 그렇지 않은 학파 해가지고 반반 갈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확실하다. 네.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보고 결정하겠다? 6월 달, 7월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네. 데이터가 그러면 이 관세가 물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인데 6, 7월은 물가에 미칩니다. 관세가. 그러면 그때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된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PCE가 발표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마저 물가를 자극하지 않네? 그러면 물가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PCE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2.1%를 기록하고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 했을 때 2.3%를 기록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7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그것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위반한 겁니다. 예. 제가 평가하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평가하겠다. 물가에 반영될지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또 질문드리기가 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3번째에서 국제유가 안정화가 돼야 CPI가 낮아진다는 건 당연히 그래서 트럼프도 유가에 대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워딩들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 2번째 가격 정가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재고 물량으로 맞아요. 갖고 있는 걸 팔다 보니까 인플레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나왔던 게 결국 관세가 계속 이 이슈가 지속될 경우에 재고 물량까지 다 팔면 결국에는 가을쯤이면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실질적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8월에 나온 지표들이 튀면서 9월에 인하할 것이다. 네. 이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너무 평가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시나리오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관세 전쟁을 없던 곳으로 만든다.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물가만 자극하는 거예요. 글로벌 물가는 너무나 그렇죠. 강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가가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률로 논하는 것인데 네네. 네. 우리나라도 근원 물가 상승률이 1.9%예요. 2% 목표 물가를 하회해요.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달러도 너무 약세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 공급을 제약하니까 스스로 이 공급량이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들로 가요. 네. 그럼 글로벌 GDP의 27%가 미국이고 나머지 뭐 73%가 대세계라고 한다면 대세계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향 안정화 되겠죠. 철강 못 팔아요, 미국에. 알루미늄 못 팔아요. 자동차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요. 어떻게? 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철강, 알루미늄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관세 전쟁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몰라 관세 전쟁 완화되고 그때부터 비즈니스 방향 정하자 하면서 설비 투자 위축시키고 가동 줄고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 줄고 원유 수요 줄고 구리 가격 다 떨어집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반등한 건 맞지만 그런데 지금 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나머지 국가들은 떨어지고 미국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뿐이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때쯤 돼서 관세 전쟁을 없던 것으로 하면 글로벌 물가의 균형점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미국만 나홀로 올라가면 그걸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물살을 또 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정말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까 저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뭐 끔찍하다 뭐 여러 가지 뭐 too late 그렇고 거기다 이제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인데 벌써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한 3-4명 정도 후보 생각하고 있다. 네. 이거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 또 보우먼 그 부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강경 매파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보우먼 이사도 저랑 비슷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끝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보우먼 이사조차도 부의장조차도 미국 물가 상황을 봤을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네. 실제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트럼프의 작전은 아무리 파월을 압박해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임시키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럼 가능한 방법이 뭘까요? 압박을 취하기 위해. 그것을 이제 그림자 연준은행이라고 하죠. 그림자 연준의장. 그러니까 섀도우. 그러니까 그림자 연준의장이라고 표현한다면 미리 차기 연준의장을 미리 발표해놔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 연준의장은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는 거죠. 네. 자기의 의견을 다른 위원들한테 강하게 피력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 피력하는 것도 나머지 11명이 듣지 않아요. 네. 12명이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연준 의장의 말이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연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이제 파월의 말을 안 들으면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한다 했을 때 파월만 동결을 선언하고 나머지 11명은 인하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의 의견, 각자의 경기 판단과 적절한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텐데 파월의 입장을 너무 반영시키지 않도록 레임덕을 좀 빨리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림자 연준 의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부 분위기가 갈린다면 나중에 점도표 나왔을 때 제일 위의 점이 파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계속 많은 연준 위원들이 각자 어떤 연설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우먼 이사처럼 뭔가의 표현들을 할 텐데 네. 파월만 불확실하다 그러고 남들은 물가 걱정 안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실제 점도표 상단에 하나 있는 게 파월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누가 봐도 파월. 예, 이것도 관점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어쩌다 보니 국내 증권사의 컨센이 코스피 상단 3,500에서 3,700 이렇게 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의 향방들 그리고 상단을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 머니쇼 오후 방송이 시작되면서 거의 매주 출연을 해왔는데 한 3달 정도 됐나요? 근데 그 3달 전 첫 방송부터 이제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더 유리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의견을 드려왔었어요.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한국의 증시를 드라이브 걸기 위한 그 정책 방향 그리고 역시 우리 현 정부도 결국 이제 유동성 장치를 동원하는데 추경이나 확대 재정이나 또 금리 인하나 이런 게 다 유동성이에요. 또 파월도 어젯밤 선언했죠. SLR. 이게 결국은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 공급 장치. 그러니까 유동성 시장입니다. 지금 유동성 장인 거예요. 이제 유동성 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도꼭지에 수도를 트는데 이게 실물 경제라는 컵에 물이 좀 쏟아지길 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컵이 실물 경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컵이고 또 옆에 있는 컵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컵이에요. 이제 수도꼭지랑 너무 거리가 높아서 저를 좀 키워주시면 영상을 저를 키워주시면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이렇게 높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으면
이 세 개의 컵 중에 어느 컵으로 갈지 몰라요. 네. 아, 떨어지는 그렇죠. 게. 근데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 수도꼭지를 틀을 때 물이 가급적이면 실물 경제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이에요. 네. 자영업 경기 회복이라든가 내수 경기 진작이라든가. 근데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으로 떨어지지 않고 네.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으로 떨어져서 실물 경기와 선순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코스피 5천이라는 의견은. 그러니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견은 우리는 유동성 공급 장치를 틀긴 틀어야 된다. 네. 부동산이 무서워서 못 틀 수는 없다. 근데 틀 때 부동산 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장치는 현 정부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더 쏠렸으면 좋겠다. 실물 경기 선순환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는 깔때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깔때기를 최대한 마련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성도 생각을 해본다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아 이럴 때 내 집 마련해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기왕이면 코스피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네. 왜 공대를 갈까요? 의사를 선택할까요? 공대를 안 가고 인센티브예요. 왜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해 왔을까? 인센티브예요.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 자본주의는 인센티브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덜 갈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목표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